우리 집안에 청소부피는 절대 못 들어와. 알아들어? 말끝은 비웃듯 달콤하고 그 문장은 독사처럼 잔인하며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상대 어머니는 은혜를 위아래로 훑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돈 냄새 나는 집안이랑 어울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어차피 수준이 달라. 은혜는 손이 떨렸고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선옥은 참고 있던 숨을 삼키듯 조용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단지 청소부라는 이유로 딸까지 모욕당하고 있었죠. 그러나 모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멸의 한마디가 단순한 멸시가 아니라 누군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대한 판의 신호라는 걸.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 집안이랑 엮이려고 발버둥 친다더라.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욕심이 과해. 근거도 없는 말들이 불길처럼 번졌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그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었죠.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실제 숨겨진 금빛 사연들을 들려드려요. 삶이 남긴 금빛 같은 순간, 금빛 사연입니다. 새벽 4시 30분 미주타워 로비는 고요했어요. 저는 물통에 걸레를 적셨고 차가운 물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32년째 하는 일이었지만 매번 새로웠어요. 대리석 바닥에 걸레를 대며 쓱쓱 문질렀습니다. 어제의 발자국이 지워졌고 물자국이 사라지며 반짝이는 바닥이 드러났어요. 로비 천장의 조명이 바닥에 비쳤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 커피 드세요. 김복래였습니다. 58살, 저와 함께 15년을 일한 청소조합장이었어요. 그녀는 종이컵 2개를 들고 웃으며 다가왔죠. 저는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커피를 받았어요. 고마워. 복래가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둘이서 바닥에 앉아 커피를 홀짝였고 이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우리끼리만 하는 고요함이었죠. 복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우리 걸레도 호봉 좀 달아줘요. 이것도 15년 차인데 승진 한 번 없잖아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걸레 대리 달아드릴까요? 복래가 깔깔 웃었어요. 로비에 웃음소리가 울렸고 새벽이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각자 구역으로 흩어졌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죠. 임원 회의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유리창이 많았고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유리창을 닫기 시작했는데 뿌옇던 유리가 투명해졌어요. 창밖 불빛들이 선명해졌고 남산타워와 한강다리의 불빛도 보였어요. 62회를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버텼어요. 남편을 사랑했기에 딸을 낳았고 매일 걸레를 들었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떳떳했어요. 수건으로 유리창을 마무리해서 물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 얼굴이 유리에 비쳤는데 주름진 얼굴이었죠. 그리고 딸 은혜는 31살 복지사였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며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아이였지만 늘 밝았고 엄마처럼 살고 싶다고 했어요. 선옥은 그 말이 참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가난을 물려준 건 아닌가 싶어서였죠. 그날도 선옥은 커피를 들고 다가오는 복래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둘은 오래된 친구처럼 앉아 커피를 마셨죠. 그 평화로운 시간은 마치 오래 지속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든 조용한 새벽도 금속처럼 찢어버릴 수 있다는 걸 선옥은 아직 몰랐어요. 평소처럼 걸레를 헹구던 어느 날 오후 은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고 마음 한쪽이 스르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선옥은 그 말부터가 이상했죠. 은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31년을 키운 딸이었으니까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죠. 무슨 일이니? 은혜는 잠시 침묵했고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선 봤어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선이라는 말이 달갑지 않았어요. 은혜는 복지센터에서 바쁘게 일하는데 누가 주선했는지 몰라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어땠어? 은혜가 말을 흐릴 때마다 불길한 기운이 밀려왔죠. 그분 아버지가 갑자기 오셨어요. 그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은혜는 복도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죠. 청소부 딸은 절대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순간 세상이 멎는 듯 했어요. 선옥은 핸드폰을 쥔 손이 차갑게 굳었지만 딸 앞에서는 애써 침착한 말투를 유지했어요.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 은혜는 담담하려 했었지만 숨결이 떨렸어요. 엄마, 전 엄마가 부끄러운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짧은 말이 선옥의 가슴을 찔렀죠. 세상이 가난을 죄처럼 취급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은 괜찮았지만 딸이 상처받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은혜는 방 안에 들어가 있었고 불도 켜지 않은 채였죠. 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소주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죠. 32년 전 기억이요. 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8평도 안 됐어요. 남편 박철수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일용직 현장에서 해고당한 날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죠. 오늘 잘렸어. 남편이 말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밥상을 차렸고 은혜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였어요. 괜찮아요. 다른 데 또 구하면 되죠. 제가 말했습니다. 위로하려고요.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밥상을 뒤엎었고 그릇이 바닥에 깨졌으며 밥알이 사방에 흩어졌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네가 뭘 알아? 남편이 소리쳤고 저는 말없이 바닥에 엎질러진 밥을 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지만 울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팔을 세게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 화 좀 내. 울기라도 해. 저는 그를 쳐다봤으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술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자괴감 때문인지 그날 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미안해. 내가 미쳤어. 다신 안 그럴게. 그가 손을 꼭 잡았고 그는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죠. 당신도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폭력과 사과가 반복되는 삶이었어요. 누군가는 왜 떠나지 않았냐고 물을 거예요. 저도 몰랐죠. 왜 못 떠났는지요.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떠날 곳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남편은 가끔 때렸지만 딸 은혜를 업고 공원을 걸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품삯을 받아오면 떡볶이를 사주기도 했죠. 제 생일에는 케이크 대신 붕어빵을 사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선호가 이거라도 먹어. 부끄러운 듯 웃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약한 사람이었죠. 가난이 그를 부러뜨렸고 술이 그를 망가뜨렸으며 세상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저에게 향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그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도요. 10년 전 남편이 간암으로 입원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죠. 선호가 평생 미안했다. 너한테 고생만 시켰어. 저는 그의 손을 잡았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그네도 나았고요. 사랑했어요.
여보,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지난 날을 생각하며 부엌 탁자에 앉아 소주잔을 비웠어요. 남편은 저를 때렸지만 저를 많이 사랑했고 복잡한 감정으로 괴로워했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사랑은 체면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은혜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울고 있었죠. 엄마, 은혜가 제게 다가왔고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31살이 된 딸이지만 여전히 제품이 필요했죠. 며칠 뒤 은혜가 일하는 복지센터에 낯선 방문객이 나타났어요. 미주물산 로고가 박힌 차량에서 내린 남자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겉보기에는 공손한 태도였지만 눈빛이 지나치게 날카로웠죠. 그는 스스로를 기부 담당 이사라고 소개하며 복지센터의 기부 구조를 상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센터장은 반갑게 맞았지만 은혜는 그 남자가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는 시선이 마음에 걸렸어요. 질문도 이상하게 개인적인 쪽으로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세요. 은혜가 머뭇거리며 대답하자 그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너무도 매끄러운 말투로 반응했어요. 아, 열심히 사시는 분이군요. 요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귀하죠. 말은 칭찬이었는데 어딘가 비아냥이 묻어 있었어요. 은혜는 불편했지만 공적인 자리라 말을 아꼈습니다. 센터장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대화를 돌렸죠. 하지만 돌아간 뒤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복지센터로 익명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직원이 후원금을 빼돌린 것 같다는 소문이었죠. 처음에는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은근히 은혜 책상 쪽에 시선이 모였어요.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청소부의 딸이라는 사실을 묘하게 알고 있었고 그 남자가 다녀간 뒤로 시선의 방향이 변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선옥은 딸의 어둡게 가라앉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은혜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요.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었어요. 세상은 늘 약자를 향해 빠르게 손가락질했죠. 그리고 그 약함 위에 차별이 아주 쉽게 얹히곤 했어요. 그때는 단지 작은 불편함 정도였지만 그 불편한 기류가 곧 폭풍으로 변해올 거라는 걸 둘 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사건은 갑자기 터졌어요. 구청에서 감사를 나온다는 공문이 복지센터에 도착한 겁니다. 이유는 후원금 장부 조작 의혹이었죠. 센터 전체가 뒤집혔고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그리고 감사관들이 은혜 책상 앞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부분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만 유독 누락이 많네요. 은혜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는 장부를 손댄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감사관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기록들을 뒤적였죠. 저희는 사실만 확인합니다. 책상에서 나온 자료들이 말해줄 겁니다. 그 말에 복지센터 직원들의 시선이 은혜에게 몰렸어요. 동료였던 이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의혹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센터장은 애써 은혜를 감싸며 말했어요. 은혜 씨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여론은 은혜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짜맞춘 흔적이 보였지만 선옥과 은혜는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은혜는 털썩 주저앉아 울었어요. 엄마,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말에 선옥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하지만 다독일 힘도 부족했습니다. 딸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억울한 일 앞에서 그녀는 너무 작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선옥은 창밖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흔들려도 죄인이 되기 쉽다는 거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흘린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금세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요.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폭풍은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었고 은혜와 선옥에게 향하는 손길은 점점 더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감사가 시작된 며칠 동안 은혜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몰아넣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억울함을 증명할 길이 없었죠. 그런 딸을 보며 선옥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선옥은 새벽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딸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주곤 했어요. 먹어야 버티지. 하고 애써 웃었지만 은혜는 숟가락을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복지센터 어르신들도 상황을 알게 되었죠. 은혜가 도시락을 들고 찾아가면 할머니들이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은혜는 착한 아가야. 누가 헛소리 하는 거다. 하지만 그 말조차 은혜를 더 올렸어요. 자신이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였어요. 한편 선옥은 32년 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 딸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펄쩍 뛰며 말렸죠. 엄마, 안 돼. 엄마까지 힘들게 할 수 없어. 하지만 선옥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은혜야, 엄마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그날 밤 선옥은 혼자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견디기 어려웠어요. 남편이 해고된 날 밥상을 뒤엎고 울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하고 소리치던 남편이었지만 다음날 또 무릎 꿇고 울며 사과하던 사람. 삶은 그렇게 남편을 지치게 했고 선옥은 그 모든 슬픔을 닦아내며 살아왔어요. 자신은 감당할 수 있었지만 딸이 그와 같은 세상의 매서움을 겪는 건 너무 힘들었죠. 은혜에게 벌어진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선옥은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희생과 선함은 곧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여는 단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의 한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미스터리 청소부 뒤에 숨은 검은 돈. 모자이크 처리된 선옥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고 마치 그녀가 복지센터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편집된 영상이었죠. 청소부가 어떻게 딸을 대학까지 보냈겠냐? 복지사 모녀 돈 냄새가 난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넘어갔어요. 그 중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한 글도 있었죠. 미주물산이랑 관련 있다던데? 근거 하나 없는 글이었지만 사람들은 자극적인 말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직적인 공격이었어요. 누군가 확실한 목적을 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죠. 은혜는 그날 밤 울부짖듯 말했어요. 엄마,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지만 선옥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이 한순간에 등을 돌린 느낌이었죠. 그러던 중 골목에서 검은 벤이 은혜를 따라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혜는 어르신을 부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벤은 마치 속도를 맞추듯 뒤를 따라왔고 은혜가 멈추면 같이 멈췄죠. 공포에 질린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신고했어요.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어가 경찰이 올 때까지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그 벤이 은혜를 납치하려 시도한 겁니다. 어르신이 은혜를 막아섰고 몸싸움 끝에 쓰러져 피를 흘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연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죠. 하지만 8시가 넘어도 은혜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 은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동네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받았어요.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박은혜 씨 보호자시죠? 저는 순찰 나온 경찰입니다. 지금 현장에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혜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납치 미수 사건이고 따님이 다치셔서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경찰이 주소를 알려줬어요. 저는 외투도 제대로 안 입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고 병원 주소를 택시기사님에게 알려드리고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신없이 20분 후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은혜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죠. 은혜야, 저는 달려가 은혜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딸의 몸을 살폈어요. 손목 외에 다른 곳은 괜찮아 보였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은혜가 눈물을 흘렸어요. 골목에서요. 갑자기 벤이 서더니 사람들이 내렸어요. 2명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랑 걷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중국어로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요. 중국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전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제 앞을 막으셨어요. 그 사람이 할아버지를 밀쳤고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어요. 이마에서 피가 났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저쪽 응급실이요. 지금 치료받고 계세요. 저는 은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달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나왔어요. 누가 112에 신고했대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그 사람들이 밴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은혜가 흐느꼈고 저는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경찰이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경찰이 수첩을 꺼냈어요. 목격자들 진술을 받았고 주변 CCTV도 확보했고요. 벤 번호판이 찍혔어요. 범인들은요? 도주했지만 추적 중입니다. 벤 소유주를 조회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저희 딸을 납치하려고 했을까요? 경찰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계획적 범죄로 보이기 때문에 따님 혼자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주먹을 쥐었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누가 제 딸을 납치하려 했습니까? 왜입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옆 침대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오태수 어르신이었어요.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으셨고 어르신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저는 은혜와 함께 어르신께로 갔어요. 할아버지, 은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르신이 은혜를 보고 흐릿한 눈으로 웃었어요. 은혜야, 괜찮니? 어르신은 치매를 앓고 계셨지만 은혜만큼은 기억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드립니다. 오태수 어르신, 우리 딸을 지켜주셔서요. 어르신이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은혜가 날 얼마나 잘 돌봐줬는데. 그날 밤 저희는 병원에서 나왔으며 경찰이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딸을 노리고 있었고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요. 저는 알아야 했어요. 누가, 왜, 무엇 때문에요. 누군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은혜를 없애려는 것이었어요. 세상은 점점 더 잔혹해졌고 악마의 손길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은혜는 납치 미수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손목이 찢어졌고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경찰은 조직적인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의뢰인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온라인에서는 더 끔찍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복지사 납치 사건? 자작극 아니냐? 청소부 모녀가 여론 동정받으려고 꾸민 일 같다.
세상은 너무 쉽게 사람을 몰아갔어요. 진실은 아무도 궁금하지 않았고 자극적인 말들만 더 큰 힘을 얻었죠. 복지센터는 결국 결정했습니다. 은혜 씨, 당분간 대기 발령 조치입니다. 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센터장은 미안해했지만 그 또한 여론의 압박을 이길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방에 틀어박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옥은 문 앞에서 속으로만 울었고요.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가장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조직의 이름만 알 뿐 배우를 찾지 못했어요. 딸을 지킬 수 없는 무력감에 선옥은 마음이 푹 꺼지는 듯 했죠. 엄마, 우리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은혜는 지쳐 있었고 선옥은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 사태가 가리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들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절망만 깊어졌죠. 하지만 절망이 깊어질수록 진실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절망이 깊었던 어느 날 복례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손에 작은 USB를 쥐고 있었죠. 부장님, CCTV 영상 찾았어요. 사건 당일 그 검은 밴이 우리 동네까지 왔더라고요. 복례는 동네 편의점 사장님께 부탁해 영상을 받은 거였어요. 처음 USB를 연결했을 때 트로트 영상이 나와 다들 얼어붙었지만 두 번째 USB에서 드디어 검은 밴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힌 영상이 나왔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참고하겠다 말했습니다.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이상한 움직임도 보였어요. 어디선가부터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주겠다는 변호사의 전화가 오고 익명의 누군가가 이선옥 씨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는 말을 전했어요. 선옥은 매우 의심스러웠어요. 그동안 공격만 받았는데 갑자기 도움이라니.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혜와 선옥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느낌도 들었죠. 이선옥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고용할 정도면 상당한 자금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명확합니다. 따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가슴을 조여오는 고통을 느꼈어요. 왜 제 딸을 죽이려 하는 걸까요? 은혜가 뭘 했습니까? 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선옥 씨, 걔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뭔가 숨기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가 테이블에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제가 미주타워에서 청소하는 모습이었어요.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선옥 씨와 미주물산의 관계를 추측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혹시 재벌가와 연결된 게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형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런데 왜 미주물산 장례식에 가셨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사적인 일입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선옥 씨, 협조해 주셔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뭔가 숨기시면 따님을 지킬 수 없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계속되니 조심하세요. 경찰서를 나왔고 하늘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선옥의 마음속 한 곳에서 묘한 불안과 함께 익숙한 그림자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누군가 그 진실을 막으려 한다는 느낌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진실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경찰이 밝힌 한 가지 사실이 모든 흐름을 바꿨어요. 차량은 중국계 범죄 조직 룽이엔 소유였으며 은혜를 노린 이는 단순한 스토커나 우발적 범죄자가 아니라
의뢰를 받아 움직이는 조직이었던 겁니다. 의뢰인은 은폐된 자금 계좌 뒤에 숨어 있었고 해외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 수십 개를 거쳐 돈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확실한 자본력과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주물산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관찰됐어요. 기자들이 몰려왔고 창립주 유원장 일부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왔죠. 선욱은 계속해서 번호 없는 전화들을 받았어요. 어떤 날은 누군가 조용히 숨만 들이켰고 라는 말만 남기고 끊어지는 전화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례식장에 청소복을 입고 들어갔을 때 추모객들은 선욱을 향해 모두 시선을 돌렸고 장태준 회장은 경호원에게 눈짓을 하며 그녀를 쫓아내려 했었죠. 그때 변호사가 막 뜯어본 유원장 봉투에서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나왔어요. 위기를 느낀 듯 폭발 직전의 적막함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었죠. 새벽 뉴스 속보가 울려 퍼졌어요. 은혜 납치 미수 사건 의뢰인은 미주물산 장태준 회장으로 밝혀져. 세상은 일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속보가 나왔죠. 창립주 유원장에 숨겨져 있던 상속인 이선옥. 선옥은 평생 감춰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녀는 재벌가의 서녀였고 장태준은 상속권을 독차지하려고 은혜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재판날 선옥은 청소복을 입고 증인석에 섰어요. 오늘 저는 바닥을 닦으러 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오만을 닦으러 왔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고 검사는 장태준의 비자금 계좌 흐름을 공개했습니다. 룽이엔 조직으로 넘어가는 돈과 벤을 빌린 계약서, 모든 증거가 선을 이루듯 이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문이 열리고 장서준 이사가 들어왔어요. 그는 형의 비자금 문건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형이 누나를 없애려 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판사는 엄중하게 판결을 읽었어요. 피고인 장태준,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은혜는 울면서 엄마 손을 잡았고 방청석에서는 복례가 눈물을 훔쳤어요. 시간이 흘러 1년 뒤 선욱은 자원봉사로 미주타워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은혜는 복지센터에서 다시 일하며 최진성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저녁 은혜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와의 사랑은 힘들지 않았어요? 선욱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힘들었지. 그래도 우린 항상 사랑했어. 은혜는 엄마를 꽉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은혜야. 세상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 모녀만큼은 닦여있는 빛나는 진주처럼 서로의 마음을 지키며 보석처럼 영롱하고 아련한 금빛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금빛 같은 하루 되이소.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